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세상에는 인문학 강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요즘의 인문학 공부는 종종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인문학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말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인문학 공부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봅시다. 제가 말하는 인문학 공부란 퀴즈 대회나 상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남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도 아니죠. 물론 솔직히 그런 것도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남한테 무식하게 보이는 것도 싫죠. 하지만 그런 인문학 공부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종종 자기에게 해롭습니다. 인문학 공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보다 합리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게 싫고 어리석게 사는 게 싫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고 우울한 마음이 싫어서 인문학 공부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하니까 합리적이라던가 평화라던가 당연히 공부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공부란 어려운 것이지만 사람들의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의 목적이 거창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입시 공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학생이건 이미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했건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입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익숙한 대로 하는 거죠. 공부니까. 학교에서 했던 대로.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입시 공부처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문학 공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입시 공부도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입시 공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입시 공부가 뭘까요? 이 입시 공부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답을 말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는 것이고 선생님 같이 그 시험의 정답은 당연히 객관적인 답이겠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답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문학 공부는 자기의 질문에 자기의 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질문이나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남과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답이 똑같을 수가 없죠. 모두의 질문도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이나 보편의 힘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것에만 빠지면 정작 그런 공부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거식증인데 다이어트 비법을 공부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내 문제는 솜털처럼 가볍고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유한하고 찌질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한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세상을 사는 성인군자의 이야기에만 너무 빠지면 우리는 도움이 되는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연애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문학 공부가 입시 공부와 달라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문학 공부는 우리 자신의 감각과 감성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감각을 키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를 책으로만 배우려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겁니다. 설사 똑같은 길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는 걸 보고 그걸 똑같이 흉내내면 그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자전거에는 자기 자신의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했으니 나도 최대한 똑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시 공부 방식으로 객관적 답을 외우는 인문학 공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답을 외우려고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 해도 우리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가 똑같이 따라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만 생각하면, 즉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저 성공하신 분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점점 더 똑같이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해도 안 되는 걸 똑같이 따라 하려고만 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공부 방식으로 하는 인문학 공부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더 합리적으로 살게 되거나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 되고 더 불행해지죠. 자기 자신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니까요. 입시 공부가 아닌 인문학 공부의 핵심에는 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집 리스트를 아무리 외워도 그것은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과는 다릅니다. 체험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전국의 맛집을 다 아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을 먹어본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입시 공부하듯이 하기 시작하면 이 당연한 사실이 망각됩니다. 객관적 답을 외우는 입시 공부는 맛집 리스트를 외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체험이 없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객관적인 정답을 쓰는 게 입시 공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삼계탕집은 어디 외우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삼계탕을 먹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체험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명쾌한 설명에 너무 열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학원에는 쪽집게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문학 공부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두꺼운 책을 한 줄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지나치게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재미를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명쾌한 한 줄 설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드라마, 그러니까 대장금 같은 드라마를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이 드라마는 장금이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궁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성공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설명해 줬다고 해봅시다. 대장금은 56부작이나 됩니다. 그걸 다 안 보고 이렇게 한 줄로 대장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대장금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대장금을 한 편이나 두 편 정도라도 본 사람보다 대장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장금을 만든 사람이 대장금의 내용이 그렇게 한 줄로 설명 가능한 것이라면 애초에 왜 그렇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입시 공부는 인문학 공부로서는 최악입니다. 입시 공부는 헛똑똑이를 만듭니다. 간결한 설명은 아무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뭘 많이 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꼬마가 결혼이 뭔지, 이혼이 뭔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연애도 한번 해보지 않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 읽고 많이 생각했지만 아직 그걸 남에게 잘 설명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바보 취급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나는 알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명쾌한 답을 안다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열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인문학 공부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답을 외우는 입시 공부를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입시 공부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빼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시 공부가 아닌 인문학 공부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떤 공부가 체험을 주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반복과 창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학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벽은 철학자의 수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철학자가 쓴 책 한 권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가 막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읽고 새로운 책을 자꾸 읽어라. 내 글을 쓰기보다는 남의 글을 읽어라.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도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따금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그렇습니다. 뭘 배웠든 얼마나 읽었든 우리는 그걸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책의 내용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고전들은 천천히 생각하고 자꾸 되씹어야 거기서 체험이 우러나옵니다.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웠다고 해서 한 번 읽고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 읽지 않고 앞에 몇 장만 여러 번 읽은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독서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글을 쓰면서 자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질문을 명확히 알수록 우리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 창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창작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요리를 먹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냥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재료나 어떤 처리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이 요리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서로의 기초가 됩니다. 글을 써본 사람이 하는 독서는 다른 체험을 줍니다. 소설을 써본 사람, 철학책을 써본 사람이 읽는 소설과 철학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객관적 답을 쓰는 입시 공부는 올바른 인문학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는 자기 질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내 삶이고 내 공부니까요. 인문학 공부에서는 반복과 창작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공부는 반복과 창작으로 뼈에서 국물을 우려내듯 체험을 우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